야, 이 정신 나간 노인네야. 유골함에 밥 차릴 정성 있으면 내 술상이나 제대로 차려. 남편이 던진 술병이 노모의 머리 옆 벽면을 때리고 산산조각이 납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딸의 빈 유골함을 품에 안고 벌벌 떠는 노모. 당신이 그랬다며. 우리 딸 당신이 보냈다며. 노모의 절규에 남편은 비웃으며 충격적인 사실을 내뱉습니다. 죽긴 누가 죽어. 내가 그에 넘기고 받은 대가가 얼만데. 지옥 같은 비명이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70세의 정순 씨는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린 채 깨진 유리 파편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10년 전 사고로 잃었다고 믿었던 딸 지혜의 이름이 새겨진 하얀 유골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 태식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노름과 술에 빠져 정순 씨를 짐짝 취급하더니 이제는 기억이 흐릿해진 아내를 방구석에 가두고 짐승처럼 부려먹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지금 뭐라고 했냐고. 정순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태식은 코웃음을 치며 남은 술을 입에 털어넣었습니다. 귀까지 먹었냐? 내가 매일 아침 뜨신 밥 차려 올리던 그 상자, 그거 비어있다고. 내 딸은 10년 전에 내가 빚도 안 드는 험한 곳에 넘겨버렸어. 그때 받은 돈으로 내가 도박판에서 얼마나 재미를 봤는데. 야, 근데 그 애가 독하긴 하더라. 거기서 도망쳐 나와서 지금은 어디 재벌가 안주인이라도 된 모양이야. 정순 씨의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10년 동안 딸의 실종이 자기 탓이라며 매일 새벽 물을 떠놓고 빌었던 시간, 딸의 유골함을 가슴에 안고 잠들었던 수천 일의 밤이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도 아니야. 당신은 짐승이야. 정순 씨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멱살을 잡으려 하자 태식의 커다란 손바닥이 그녀의 뺨을 가차없이 후려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대들어? 확 진짜 가만 안 둬. 태식의 무자비한 발길질이 정순 씨의 명치와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정순 씨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닥에 떨어져 뚜껑이 열린 유골함이었습니다. 태식의 말대로 그 안에는 재 한 줌조차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텅 빈 나무 상자. 10년 동안 그녀가 사랑을 쏟았던 대상은 그저 남편의 비웃음이 담긴 빈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거실 소파에서 골아떨어지자 정순 씨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이 집을 나가지 않으면 정말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죽기 전에 딸을 만나야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딸 자신을 버린 줄 알고 원망하며 살고 있을 그 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신발조차 신지 못한 채 맨발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듯 했지만 가슴속에 타오르는 분노와 한이 더 뜨거웠습니다. 맨발로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정순 씨의 발등위로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지혜야. 내 새끼 지혜야.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도심의 한복판을 향해 뛰었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쫓아올까봐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진눈깨비로 변해 그녀의 환자복을 적셨고 그녀는 길가에 멈춰 선 차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하지만 세상은 냉담했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된 발로 소리를 지르는 노파를 보고 사람들은 창문을 올리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인가 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정순 씨는 차가운 도로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정순 씨의 앞을 가로막으며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은 수억 원을 호가하는 황금빛 외제차였습니다. 차 문이 거칠게 열리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 최고의 파티에서 상을 받고 돌아오던 길이었던 지혜였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차 앞을 가로막은 노파를 향해 짜증스럽게 소리를 지르려 했습니다. 이보세요. 위험하게 여기서 무슨 짓입니까? 하지만 지혜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노파의 얼굴. 그리고 그 노파가 품에 꼭 안고 있는 텅 빈 나무 상자에 새겨진 자신의 이름 박지혜. 지혜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악질적인 무리에게 넘기고 딸은 죽었다고 말하며 인연을 끊었던 비정한 어머니. 적어도 지혜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있어?
죽었다며. 아버지 말로는 당신이 나 판 돈 가지고 도망갔다가 사고로 죽었다고 했잖아. 지혜의 날카로운 고함에 정순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에 딸의 얼굴이 맺히는 순간 정순 씨는 피 섞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혜야. 지혜니?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어. 정순 씨가 거친 손으로 지혜의 드레스를 붙잡으려 하자 지혜는 소름 끼친다는 듯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만지지 마. 더러워. 당신이 사람이면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이제 와서 엄마 행세야? 지혜의 차가운 반응에 정순 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지혜에게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두 사람 사이의 오해가 얼마나 깊은지 정순 씨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재회 뒤에는 남편 태식이 숨겨놓은 더 거대하고 추악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화려한 도시의 조명 아래 두 여자의 통곡 소리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이제 진실을 향한 잔인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차가운 빛 속에서 정순 씨의 멱살을 움켜잡습니다. 억울함에 피눈물을 흘리는 정순 씨의 뺨 위로 지혜의 서늘한 조소가 날아듭니다. 아버지가 다 말해줬어. 당신이 내 목숨값 챙겨서 다른 남자랑 도망치려다가 사고 났다고. 근데 왜 살아있어? 왜 이제 와서 내 앞길을 막느냐고. 지혜의 일갈은 정순 씨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남편 태식은 단순히 딸을 넘긴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는 엄마가 돈을 들고 도망간 파렴치한으로, 엄마에게는 딸이 죽었다는 비극적인 거짓말로 서로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대못을 박아버린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지혜가 사라진 그날 밤의 진실이 서서히 베일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 아버지가 그 인간이 나한테 너 죽었다고. 사고로 형체도 없이 타 죽었다고 해서 난 10년 동안 이 빈 상자에 밥을 차렸어. 정순 씨가 바닥에 떨어진 텅 빈 나무 상자를 가리키며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에는 그저 추악한 변명으로만 보였습니다. 지혜는 10년 전 그날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주겠다던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나간 자리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에게 봉투를 건네받으며 지혜를 넘겼고 울며 매달리는 지혜에게 차갑게 뱉었습니다. 내 엄마도 너 버리고 돈 챙겨서 딴 놈이랑 튀었어. 너도 이제 내 갈 길 가라. 그 말이 지혜를 지옥 속에서 버티게 한 도끼였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악질들에게 끌려가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보냈던 수개월. 지혜는 몇 번이나 죽으려 했지만 자신을 버린 부모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살아남았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먹으며 도망치고 밑바닥부터 기어올라와 지금의 자리에 서기까지 지혜의 손톱은 다 빠지고 짓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라는 여자가 나타나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니 지혜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연기 집어치워. 그 빈 상자. 그것도 당신이 나 넘겨버린 죄책감 덜려고 만든 쇼 아니야? 지혜는 정순 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빗물에 젖은 정순 씨의 야윈 몸이 아스팔트 위로 힘없이 고꾸라졌습니다. 상처 입은 정순 씨의 발바닥을 보면서도 지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이미 얼음보다 차갑게 굳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 지혜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버지. 지혜는 차가운 눈으로 정순 씨를 노려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 지혜냐? 너 지금 어디야? 아까 뉴스 보니까 내 차 근처에서 웬 정신 나간 노인네가 난동 부린다던데 별일 없지? 태식의 목소리는 다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딸을 넘겨버린 괴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인자한 아버지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태식 씨. 태식 씨. 당신이 어떻게 지혜한테 그럴 수 있어? 우리 지혜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정순 씨가 소리를 지르며 지혜의 핸드폰을 뺏으려 하자 전화기 너머 태식의 숨소리가 순간 멈췄습니다. 이내 들려오는 태식의 목소리는 낮고 서늘했습니다. 지혜야, 그 노인네. 아직 거기 있냐? 아버지가 금방 갈게. 절대 그 사람 말 믿지 마라. 기억이 온전치 못해서 헛소리하는 거니까.
태식은 지혜가 정순 씨와 마주쳤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10년 전에 진실이 밝혀진다면 지금 지혜에게 타먹고 있는 거액의 용돈과 호화로운 생활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이었습니다. 태식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날카로운 무기를 챙겼습니다. 30년 넘게 자신을 받들어 온 아내였지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지혜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울부짖는 엄마와 당황한 듯 달려오겠다는 아버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자신의 완벽했던 인생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는 정순 씨를 길바닥에 버려둔 채 차에 올라탔습니다. 따라오지 마. 당신 얼굴 다시 보면 내 손으로 무슨 짓 저지를지 모르니까. 붕. 황금빛 차량이 굉음을 내며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정순 씨는 빗물에 젖은 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지혜야. 지혜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너를 못 지켰어. 정순 씨는 다시 맨발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를 쫓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혜를 해치러 올 남편 태식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시각 지혜의 집으로 향하는 태식의 눈광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운전대를 잡고 중얼거렸습니다. 김정순 곱게 보내주려 했는데 내가 기어이 무덤을 파는구나. 10년 전 딸을 넘겼던 그 잔인한 손길이 이제는 아내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엇갈린 세 사람의 칼날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지혜는 아버지의 가면을 벗기고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태식에 덫에 걸려 엄마를 영원히 잃게 될까요? 아버지, 정말 엄마가 나를 팔아넘긴 게 맞아요? 대답해보세요, 제발. 지혜의 거실 안 태식이 태연하게 소파에 앉아 술을 들이켜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선 지혜의 손엔 아버지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낡은 통장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그 노인네 말 믿지 말라니까. 근데 지혜야. 너 설마 당신 엄마랑 짜고 이 애비 뒤통수 치려는 건 아니지? 태식의 눈빛이 순식간에 짐승처럼 돌변합니다. 폭풍전야와 같은 정적이 흐르는 지혜의 저택. 지혜는 자신의 방구석에 숨겨두었던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 지혜가 실종되기 직전 집 마당 구석에서 우연히 발견했던 아버지의 비밀 통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당시엔 숫자의 의미를 몰랐지만 지금 기업가로 성공한 지혜의 눈에는 명확히 보였습니다. 딸이 사라진 그 주에 입금된 거액의 뭉칫돈, 그리고 그 돈을 보낸 계좌주 강철구. 그는 지혜가 지옥처럼 버텼던 그 어두운 곳의 관리자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통장에 찍힌 강철구라는 이름. 내가 기억하는 그 사람 맞죠? 10년 전 내가 넘겨졌던 그곳 사장. 지혜의 목소리가 떨림을 넘어 분노로 갈라졌습니다. 태식은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30년 넘게 봐온 아버지의 얼굴이었지만 지금 지혜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처음 보는 괴물 같았습니다. 태식은 뻔뻔하게 웃으며 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혜야, 세상에 비밀이 어딨겠냐? 그래, 내가 그랬다. 근데 그게 다 누구 때문인 줄 알아? 내 엄마가 그 노름쟁이랑 튀려고 비상금 홀랑 들고 튀었을 때 우리 집 전기가 끊기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었다고. 내가 오죽했으면 그 대가를 받았겠냐? 다 우리 가족 살리려고 한 짓이야. 태식은 오히려 지혜의 어깨를 잡으며 가증스러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쾅쾅. 현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물에 젖어 덜덜 떠는 목소리, 정순 씨였습니다. 지혜야. 문 열어봐. 그 사람 믿으면 안 돼. 지혜야, 도망쳐. 정순 씨는 맨발로 지혜의 집까지 기어온 듯 발바닥에선 붉은 얼룩이 흘러 현관 앞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문을 열려 하자 태식이 거칠게 지혜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열지 마. 저 노인네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 인생 다 끝이야. 지혜, 너 지금 누리는 이 화려한 생활 포기할 수 있어. 저 사람 들어오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야.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너도 그런 더러운 출신이라는 거. 태식의 위협적인 눈빛에 지혜는 주춤했습니다. 태식은 그 틈을 타주머니에서 챙겨온 날카로운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내가 저 인간 입을 영원히 막고 올 테니 넌 여기 있어. 태식이 살기 어린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빗속에 주저앉아 있던 정순 씨는 남편의 손에 들린 것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태식 씨, 제발. 지혜한테는 손대지 마요.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조용히 사라져 줄 테니까 우리 지혜는 살려줘. 정순 씨는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태식은 가차없이 정순 씨를 걷어찼습니다. 이게 끝까지 발목을 잡네. 야, 김정순. 내가 10년 전에 사라졌어야지 왜 살아서 나타나서 내 앞길을 막아. 태식이 무기를 높이 치켜든 찰나 뒤에서 지혜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손 놔요. 당장. 지혜의 손에는 보안 요원들을 호출하는 비상벨과 녹음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혜는 아버지가 뱉은 모든 추악한 고백을 녹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아니 당신. 인간도 아니야. 엄마가 돈을 들고 튀었다고. 엄마는 당신 빚 갚으려고 시장에서 생선 대가리 치면서 하루에 2시간씩 자고 일했어. 그 돈 다 당신이 도박으로 날렸잖아. 지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0년 전 지혜를 넘겨버리던 날 밤, 사실 정순 씨는 태식에게 맞아 정신을 잃은 채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태식은 아내를 가둔 뒤 딸을 넘겼고 정신이 든 아내에게 딸이 다른 남자를 따라 가출했다가 사고가 났다며 가짜 유골함을 내밀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태식은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다 했다. 근데 뭐, 신고라도 하게. 너도 공범이야. 내 돈으로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태식이 발악하며 정순 씨를 향해 무기를 내지르려던 순간 지혜가 몸을 날려 엄마를 감싸 안았습니다. 날카로운 날이 지혜의 어깨를 스치며 붉은 자국이 드레스 위로 번졌습니다. 지혜야. 정순 씨의 절규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태식은 상처를 보자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고 그 사이 지혜의 연락을 받은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쳐 태식을 제압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에서 지혜는 상처를 입은 채로도 엄마의 야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엄마가 나 버린 줄 알고 미워했던 거. 정말 미안해. 정순 씨는 딸의 어깨를 손으로 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야, 지혜야. 엄마가 미안해. 널 지켜주지 못해서 그 지옥에 혼자 둬서. 10년의 원망이 녹아내리는 밤, 두 모녀는 빗속에서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수갑을 찬 채로도 기분 나쁜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증스러운 계획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을까요?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에 타기 직전 태식이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지혜를 돌아봅니다. 지혜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찰나 태식은 곁에 있던 경찰의 권총집으로 손을 뻗습니다. 죽으려면 다 같이 죽는 거야. 나 혼자서는 절대 안 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지혜의 집 앞. 태식은 수갑을 찬 손으로 경찰의 무기를 빼내려 광기를 부렸습니다. 요원들이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눌러 제압했지만 태식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끝까지 지혜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박지혜, 내 목숨값이 내 노름 미천이었어. 내가 입고 먹는 그 모든 게 다 내 덕분이라고. 어디서 효녀 행세야. 지혜는 어깨 상처를 움켜쥔 채 비틀거렸습니다. 몸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평생 믿고 의지했던 유일한 혈육이 자신을 인간이 아닌 상품으로만 여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피투성이가 된 발로 기어와 지혜를 품에 안았습니다. 지혜야, 엄마 봐. 저 사람 말 듣지 마. 넌 내 딸이야.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새끼야. 정순 씨는 자신의 옷을 찢어 지혜의 상처를 정성껏 감싸며 오열했습니다. 태식이 경찰차에 강제로 태워져 멀어지자 지혜는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 동안 스스로를 단련하며 쌓아 올린 성공의 벽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사람들이 알게 되면. 내 회사는,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지혜의 두려움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성공한 여성 기업가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추악한 가정사는 그녀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지혜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눈을 맞췄습니다. 기억이 흐릿했던 그녀의 눈동자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넌 아무 잘못 없어. 저 사람이 지은 죄지 내 죄가 아니야. 엄마가 다 짊어지고 갈게. 엄마가 저 사람이랑 같이 지옥으로 갈 테니까 넌 앞만 보고 가. 다음 날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명 기업인 박지혜의 아버지가 끔찍한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예상대로 지혜를 시기하던 경쟁사들은 그녀를 공격했고 회사의 가치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지혜는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채 어두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정순 씨가 조용히 지혜의 곁으로 다가와 낡은 통장과 편지 한 통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정순 씨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되기 전 남편 몰래 시장 바닥에서 번 돈을 꼬박꼬박 모아둔 비상금 통장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지혜, 혹시라도 엄마가 없어도 밥 굶지 마라. 이 돈은 아빠 모르게 내가 피땀 흘려 모은 거니까 깨끗한 돈이다. 내 딸 지혜야 사랑한다. 지혜는 그 편지를 붙들고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지옥 같은 살 속에서도 오직 딸을 위해 숨을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는 결심했습니다. 숨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요. 지혜는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차림 대신 수수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곁에는 휠체어에 앉은 엄마 정순 씨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릇된 거래의 피해자이며 가해자의 딸이 맞습니다. 제 아버지는 저를 넘겼고 제 어머니를 10년 동안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 가두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어두운 시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사랑을 담담히 고백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제 어머니의 이름을 되찾아드리고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혜의 진심 어린 고백과 엄마의 희생적인 삶의 사람들은 비난 대신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악마 같은 아버지 태식은 감옥 안에서도 지혜를 협박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지혜는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없애버렸습니다. 태식은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태식의 뒷모습을 보며 정순 씨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이 준 고통, 이제 다 잊을 거야. 당신은 이제 내 인생에서 죽은 사람이야. 태식은 끝까지 험한 말을 내뱉었지만 정순 씨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정순 씨의 기억장애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를 알아보는 시간이 줄어들고 자꾸만 옛날 기차역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지혜야, 기차 올 시간이야. 엄마 손 놓치면 안 돼. 지혜는 그런 엄마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엄마, 이번엔 내가 절대 안 놓을게. 죽어도 안 놓을게. 과연 두 모녀의 마지막 봄날은 어떤 모습일까요? 재판이 끝난 뒤 지혜는 자신의 모든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위임하고 엄마 정순 씨와 함께 아주 오래된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37년 전 정순 씨의 아버지가 벽돌 한 장 한 장을 정성껏 쌓아 올렸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태식의 손에 넘어가 저당 잡히고 사라질 뻔했던 집을 지혜가 백방으로 수소문에 되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마당 입구에는 잎이 다 떨어진 채 말라가던 늙은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그 나무 아래 서서 마치 어제 일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혜야, 이 감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참 오래 걸리거든. 근데 한 번 맺기 시작하면 해마다 열려. 사람도 그래, 천천히 뿌리를 내리면 돼. 정순 씨의 기억은 이제 10분 전 일조차 담지 못할 만큼 빠져나가고 있었지만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해주었던 그 말만큼은 가슴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혜는 엄마와 함께 집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이 쳐놓았던 두꺼운 암막 커튼을 전부 떼어내고 먼지 쌓인 창문을 닦아냈습니다. 그러자 30년 넘게 그늘져 있던 집 안 구석구석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부엌 벽지 뒤편을 뜯어내자 6살의 정순 씨가 크레파스로 삐뚤삐뚤하게 그려놓았던 가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머리가 유난히 큰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정순 씨는 그 낙서를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오랜만에 아이처럼 맑게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메뉴는 뭐야? 지혜가 앞치마를 두르며 묻자 정순 씨는 멍하니 있다가도 이내 부엌칼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제일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야지. 오늘 생일이잖아. 사실 지혜의 생일은 아니었지만 지혜는 엄마의 기억 속에서 매일이 축제이고 매일이 생일이길 바랐습니다.
10년 동안 빈 상자 앞에 차렸던 슬픈 밥상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마주 앉아 먹는 진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담장 너머로 반가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30년 동안 정순 씨의 고통을 함께 지켜보며 남몰래 비상금을 챙겨주었던 친구 옥자 씨였습니다. 아, 김정순, 너 진짜 살아있었구나. 두 노인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어린 소녀들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옥자 씨는 시장에서 사온 싱싱한 생선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제 커튼 치지 마라. 햇빛 보고 살아야지. 너 그동안 너무 어둡게 살았어. 지혜는 엄마의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 액자에 넣어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김정순. 30년 동안 남편의 그늘에 가려져 사라졌던 이름, 10년 동안 죽은 사람 취급받으며 지워졌던 그 세 글자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정순 씨는 자기 이름이 적힌 신분증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지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나야? 김정순이 나야? 지혜는 엄마를 꼭 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엄마 이름이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이름. 시간이 흘러 마당의 감나무에 연두색 새싹이 돋아나고 하얀 감꽃이 뚝뚝 떨어지는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정순 씨는 이제 지혜를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끔은 언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호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흐르는 공기는 더 이상 공포와 원망이 아닌 평온한 평화였으니까요. 지혜는 매일 아침 엄마의 구분 등을 펴주고 상처 입었던 엄마의 발바닥에 부드러운 연고를 발라줍니다. 10년 전 기차역에서 놓쳤던 그 손은 이제 2번 다시 떨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맞잡혀 있습니다. 태식은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참여하지 않겠지만 정순 씨와 지혜는 이미 그를 용서하는 대신 잊기로 했습니다. 증오에 쓸 에너지조차 아까울 만큼 지금의 사랑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노을이 지는 저녁 모녀는 감나무 아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순 씨가 지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혜야, 꽃비가 내린다. 참 예쁘다, 그치? 지혜는 엄마의 야윈 손을 자기 볼에 갖다 대며 미소 지었습니다. 응, 엄마. 정말 예쁘다. 우리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같이 꽃비 보자. 30년의 지옥을 견디고 10년의 생이별을 지나 비로소 도착한 봄. 비록 기억은 흐릿해져 가지만 서로를 향한 심장의 울림만은 선명하게 맞닿아 있었습니다. 텅 빈 유골함을 채운 것은 차가운 유골이 아니라 다시는 꺾이지 않을 두 여자의 찬란한 삶이었습니다. 감나무 가지 사이로 불어오는 따스한 봄바람이 두 사람의 웃음소리를 실어 나르며 길고 길었던 잔인한 계절의 마침표를 찍고 있었습니다.